사람들은 인생에 멋진 우연이 있길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멋진 우연이 기회를 줄 순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결단, 확고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어떻게 부를 이루어내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상상력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상상력은 계획을 만드는 작업실이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충동, 그 열망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그 형태가 갖추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인간은 최근 50년간 그 전의 역사를 통틀어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자연의 힘을 발견하고 이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룬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한계 없이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넓히고 사용하는데 이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 정도다. 인간의 상상력은 가능성을 확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상상력을 아주 초보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상상력의 두 가지 형태. 상상력은 두 가지 형태로 작동한다. 한 가지는 합성적 상상력이고 다른 한 가지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합성적 상상력. 이는 과거의 개념, 아이디어, 계획 같은 것을 새로운 요소와 결합시키는 능력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할 뿐이다. 발명가들은 대개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 예외적으로 천재들만이 합성적 상상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창조적 상상력을 끌어낼 줄 안다. 창조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은 유한한 인간의 정신을 무한한 지성으로 직접 소통하게 하여 영감을 일으킨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기초적인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풍기는 낌새를 감지하고 상대의 잠재의식에 감응할 수 있게 해준다. 창조적 상상력은 자동으로 발휘되지만 강렬한 열망이 치솟을 때처럼 의식 수준에서 무척이나 강렬한 인지가 일어나야 자극되어 힘을 발휘하고 활성화된다. 두 가지 상상력 모두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대개 어느 것에서 먼저 시작되고 어느 것으로 마무리되는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똑같이 발맞추어 작동한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닷컴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순간 작동한 것은 합성적 상상력인가 창조적 상상력인가? 당시는 인터넷이 상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막 인식되던 시기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교육 배경, 관찰한 사실을 끌어내어 아마존 창업이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다시 말해 합성적 상상력을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책을 팔기로 한 데는 합성적 상상력이 작동한 걸까? 창조적 상상력이 작동한 걸까? 잠재의식의 어디에서 책이 좋겠다는 느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일까? 아마존닷컴이라는 명칭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아마존이라는 명칭이 이 서점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이 명칭을 선택한 것은 창조적 상상력인가, 합성적 상상력인가? 자,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이베이는 어떠한가? 피에르 오미다이어가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다는 아이디어를 경매와 접목시켰을 때 어느 부분에 합성적 상상력이, 어느 부분에 창조적 상상력이 작용한 걸까? 그 답은 이런 구분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이런저런 요소를 결합하여 계획을 세우든 잠재의식 수준에서 정보 조각들을 나누고 갑자기 영감이 번뜩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가지 상상력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더 잘 작동한다. 열망은 갑작스럽고도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불과하다. 이는 불분명한 감정이며 금방 사라진다. 구체적인 형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느낌일 뿐 아무 가치가 없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어주는 과정에서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되지만 창조적 상상력이 함께 작동할 환경과 상황이 갖추어져야만 할 때도 있다. 합성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 모두 영리하게 사용해야 더 예리하게 작동된다. 상상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하지만 이는 소생시킬 수 있다. 신체의 근육이나 장기가 사용할수록 튼튼해지는 것처럼 상상력 역시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잘 작동하게 된다. 합성적 상상력 사용하기. 열망을 재화로 전환하는 데는 대개 합성적 상상력이 사용된다. 열망이라는 무형의 충동을 재화라는 유형의 대상으로 바꾸는 데는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려면 상상력을 이용해야만 한다. 경험, 교육, 관찰한 것을 재료로 하여 합성적 상상력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의 핵심에서 힐은 이렇게 설명한다. 합성적 상상력의 멋진 사례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일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미 발견되어 있던 사실, 즉 철사에 전기가 유입되면 열이 나면서 빛이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빛을 발생시킬 만큼 뜨거운 열은 철사를 빠르게 태워서 빛이 몇 분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에디슨은 이 열을 통제하기 위해 1000번 이상 실험하고 실패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반적인 사실, 즉 모든 것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실험에 성공했다. 수춘 나무를 흙으로 덮고 태우면 불에 끄어 생기는 물질이다. 흙이 나무를 다 태우지 않고도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기층을 만들어 주어서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에디슨의 상상력이 발동했다. 그는 철사를 가열하는 것과 이 사실을 결부시켰다. 병 안에 철사를 넣고 공기를 충분히 집어넣은 것이다. 그 결과 최초의 백열등이 탄생했다. 백열등 불빛은 무려 8시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개념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합성적 상상력과 결부시키자 세상은 크게 변화했다. 그리고 에디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W. 클레멘트 스톤은 이를 R2A2 공식으로 설명한다. R2A2란 인지하고 연관시키고 동화시키고 적용한다는 의미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이 공식을 적용하면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흔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된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라. 그리고 나서 이 장을 다시 펼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열망을 재화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사례와 지침은 이 책 전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침을 사용하고 계획을 글로 써보라. 그러고 나면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라.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읽어라.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라. 열망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 합성적 상상력을 거쳐야 경험, 교육, 관찰한 내용이 형태를 띠고 실행된다. 이 지침들을 실현하여 열망과 계획을 글로 옮기면 생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합성적 상상력은 사업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성공한 기업은 창업자의 합성적 상상력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다. 자신의 교육, 경험, 관찰한 내용의 기초에 한 가지 재료에서 끌어낸 아이디어를 새롭게 활용했다는 말이다. 루스 핸들러 역시 그러했다.
그녀와 남편, 동업자는 함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시작하여 장난감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루스는 어린 딸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딸이 10대 소녀나 커리어 우먼의 인형과 옷을 오려 사용하는 종이 인형 책자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물 같은 10대 소녀 인형을 만들기로 했다. 종이 인형이 아니라 성인 여성의 형상을 한 3차원 인형이었다. 아이들이 인형 옷을 갈아입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인형 옷도 만들었다. 그리고 영감을 준 딸을 기념하여 딸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바비 인형이다. 당시 루스와 같은 방식으로 인형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다는 상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다. 인형에게 입힐 옷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낸다는 생각 말이다. 제프 베조스는 서점과 인터넷 환경을 결합하여 아마존을 만들고 피에르 오미다이어가 똑같은 것에 경매라는 아이디어를 더해 이베이를 창립했다. 메리케이 애쉬는 여성이 자기 사업을 운영한다는 아이디어에 방문 판매 아이디어를 결합했다. 아니타 로딕은 자연주의 재료가 유행하는 추세와 화장품을 결합하여 자연주의 화장품 더 바디숍 제국을 건설했다. 버나드 마커스와 아서 블랭크는 슈퍼마켓과 철물점을 결합시켜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DIY 도구를 파는 홈 데코를 만들었다. 토머스 스탠버그와 레오카는 이 같은 개념의 사무용품을 결합시켜 대형 사무용품점 스테이플스를 창업했다. 아이디어가 결합되고 나면 그 생각이 당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결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룩했다. 한 분야에서 개발된 창조성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창조성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는 에드워드 드 보노 박사는 드 보노의 수평적 사고, 생각이 솔솔 6색깔 모자 등 25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말 그대로 생각을 만드는 법을 고안했다. 베티 에드워즈 박사는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에서 그림 그리기 기법을 이용해 창조성을 깨우는 방법을 소개했다. 가브리엘 리코 박사는 자연스러운 글쓰기에서 글을 쓰다 막혔을 때 무리짓기 방법을 돌파구로 사용하라고 말한다. 토니 부잔이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고안한 마인드맵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세일라 오스트랜더와 린 슈레더가 함께 쓴 초학습에서는 고전 음악을 사용해 상상력을 일깨우는 방식을 제시하며 로저 본 웨흐의 꽉 막힌 한쪽 머리를 후려쳐라에서는 두뇌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퍼즐과 수수께끼를 제안한다. 창조적 상상력과 친구가 되기.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은 물론 모든 물질은 진화를 통해 변화한 결과물로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질서 있게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수십억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아원자 하나하나가 무형의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가 물질과 결합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에 뜬 거대한 별부터 그 아래에 미소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열망은 사고 자극이다. 사고 자극은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이용하여 재화를 얻어내는 과정에 착수할 때 대자연이 지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꼭 같은 일을 한다.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비롯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물리학의 발전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는데 힐의 선지적 묘사는 현대 과학에서도 부합한다. 새로운 이론은 우주 만물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인슈타인이 언급했듯이 에너지와 물질은 형태가 다를 뿐 같은 것이라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변주되고 발전된 것이다. 힐의 말마따나 별에서부터 태양계, 지구, 인간, 인간의 뇌, 그리고 생각이라는 작은 불꽃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모두 같은 물질이다.
식탁보를 펼친다고 하자. 접힌 자국이나 튀어나온 모양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식탁보다. 식탁보에 접힌 자국이나 튀어나온 부분들처럼 에너지와 물질 역시 형태는 다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다. 힐은 모든 사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무한지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예감, 직감, 영감의 원천을 무한지성이라고 했다. 자기 암시를 다룬 장에서 그는 잠재의식이 무한지성에 가 닿는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장에서 힐은 창조적 상상력을 무한지성에서 나온 번뜩이는 영감을 수신하는 매개체로 설명한다. 어떤 상황에서 정신이 고조되면 창조적 상상력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번뜩이는 영감을 받게 된다. 어떤 사물에 관해 어떤 예감을 느낄 때 이 영감의 불꽃은 의식이나 잠재의식에서 온 것이 아니다.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서로의 일부분이며 창조적 상상력은 무한지성이라는 연못에서 사고를 끌어낸다. 이때 그 연못은 나 자신의 잠재의식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을 포함한다. 무한지성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다. 무한지성이 발현되는 과정이 미심쩍다면 앞으로 무한지성에 대해 다룬 부분들에서 자세한 내용을 접하면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지금은 의문을 옆으로 치워두고 힐이 생각하는 논리적, 실용적 활용 방식에 초점을 맞춰라. 열망을 물리적 혹은 재화적 실체로 바꾸려 할 때 물리적 법칙과 심리 원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시간을 들여 이런 법칙에 익숙해진 후 이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라. 나는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이 원칙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불을 일구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 모순으로 들리겠지만 이 비밀은 비밀이 아니다. 지구, 별, 행성 속에서 우리의 발밑과 머리 위에 있는 사물 속에서 풀잎 속에서 우리 눈에 비친 온갖 생명 형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낙담하지는 마라. 이 설명을 읽자마자 받아들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처음 읽을 때는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하면 된다. 이 개념을 다시 읽고 탐구하면 뭔가가 분명해지고 전체적으로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을 최소한 3번 읽기 전까지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여 주저하지 마라. 3번쯤 읽으면 그만두고 싶지 않아질 것이다. 상상력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법. 부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상상력에서 나온다. 아이디어가 막대한 불을 일구게 해준 사례를 소개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성과로 전환시키는데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고 불을 축적하는데 상상력을 어떻게 이용할지 깨닫기 바란다. 마법 주전자. 1880년대 후반 나이든 마을 의사가 시내에 갔다. 그는 말을 세워두고 조용하게 약국 뒷문으로 들어가서는 젊은 약국 점원과 흥정을 시작했다. 의사와 점원은 조제실 뒤에서 1시간이 넘도록 낮게 소곤거렸다. 흥정이 끝나자 의사는 타고 온 마차로 가서 커다랗고 낡은 주전자 하나와 주전자를 휘젓는 커다란 나무 주걱을 가지고 돌아와 약국 뒤에 내려놓았다. 점원은 주전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폐 한 뭉치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정확히 500달러였다. 점원이 가진 전 재산이었다. 의사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비밀의 공식이 적혀 있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에 적힌 공식은 나라 하나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 마법의 문장은 주전자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의사도 점원도 그 주전자에서 막대한 부가 흘러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의사는 주전자를 500달러나 받고 팔게 되어 무척이나 기뻐했다. 점원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작은 종이 쪽지와 낡은 주전자를 사는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자신의 투자가 언젠가 알라딘의 램프 이상의 기적을 발휘하리라고는, 그 주전자에서 황금이 넘쳐 흐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점원이 산 것은 아이디어였다. 낡은 주전자와 나무 주걱, 그리고 종이 쪽지에 적힌 비밀스러운 제조법은 개별적인 사건이다. 주전자의 마법은 새 주인이 거기에 비밀스러운 요소를 섞었을 때 일어났다. 젊은 점원이 주전자가 황금으로 넘쳐 흐르게 만든 비밀스러운 요소가 무엇인지 알겠는가? 이 이야기는 소설보다 소설 같은 실화다. 아이디어라는 형태에서 시작된 실화. 이 주전자의 내용물은 지금까지 막대한 부를 거두고 있다. 이 낡은 주전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설탕 구매자로서 사탕수수 농장과 설탕을 정제하고 판매하는 시장을 키웠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낡은 주전자는 연간 수백만 명의 유리병을 소비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낡은 주전자는 전국적으로 한 부대의 점원, 속기사, 카피라이터, 광고 전문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을 멋지게 그려낸 아티스트에게도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다. 이 낡은 주전자는 미국 남부의 소도시 애틀랜타를 남부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직간접적으로 애틀랜타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이 아이디어는 손댄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황금을 창출해주고 전 세계 문명국들의 이익을 주었다. 이 주전자에서 나온 황금은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한 곳을 설립하게 했으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성공 기술을 훈련받고 있다. 낡은 황동 주전자에서 나온 상품이 말을 할 수 있었더라면 온갖 언어로 무척이나 짜릿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다. 사랑 이야기, 사업 이야기, 거기에서 자극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이다. 나 역시 그 주전자에서 나온 사랑 이야기 하나를 알고 있다. 점원이 주전자를 샀던 약국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곳은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며 그녀는 내게 매혹적인 주전자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가 마시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주전자에서 나온 상품이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코카콜라라는 단어를 접하면 그 어마어마한 부의 제국과 막대한 영향력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자라났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약국 점원이 그 비밀 공식에 섞어 넣은 수수께끼의 재료는 바로 상상력이었다는 사실도. 코카콜라가 전 세계의 도시, 마을, 골목에까지 영향력을 뻗치게 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원칙. 이 책에서 설명하는 부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당신도 아이디어 하나로 이 세계적인 갈증 해소제 같은 막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할런 샌더스에게도 마법 주전자와 조리법이 있었다. 그의 주전자는 바로 압력솥이었다. 하지만 그의 압력솥도 11가지의 허브와 향신료를 배합한 조리법도 상상력이 없었다면 유명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할런 샌더스가 켄터키주 코빈 지역에서 모텔과 식당을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간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샌들러의 가게가 있던 자리는 우회로가 되었고 망할 지경에 처했다. 그의 손에는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과 압력솥으로 빠르게 치킨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다. 사람들에게 대령이라고 불렸던 이 62살의 남자는 먹고 살 방법을 새로 생각해야 했다. 그 순간 마법의 재료, 즉 상상력이 발동했다. 그는 더 이상 프라이드 치킨을 팔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프라이드 치킨 조리법을 팔기로 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솥을 싣고 조리법을 챙겨 길을 떠났다. 그리고 다른 식당 주인들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다. 첫 2년 동안 그가 맺은 가맹 계약은 5곳에 불과했다. 2년이 더 지난 뒤
그는 200개의 식당에 그 조리법을 팔았다. 4년이 더 지나자 그의 가맹점은 600곳에 달했고 투자회사가 그에게 접근해 회사를 팔라고 제안했다. 그 마법은 솥도 조리법도 아니었다. 이를 안 가맹점주들은 샌더스 대령에게 회사의 대변인으로 남아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1980년에 사망할 때까지 회사의 얼굴이 되었다. 샌더스의 회사는 현재 80개국 이상의 나라에 1200여 곳에 지점을 두고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KFC다. 데비 필즈는 빵 굽는 일을 좋아하는 20살의 주부였다. 그녀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업 경험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네 가게에서 갓 만든 쿠키를 좋아할 거라는 상상력과 쿠키 조리법이 있었다. 그녀가 접촉한 사업가와 은행가는 미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지만 그녀와 남편은 끈기 있게 은행가들을 만나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캘리포니아 페로엘토에 데비 필즈라는 가게를 차릴 금액을 대출받았다. 개업 첫날 점심때까지 쿠키는 한 조각도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에 나가 식사용 쿠키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먹혔다. 거리에서 시식용 쿠키를 나눠주자 가게는 급속도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오늘날 미시스 필즈의 가게는 미 전역에서 볼 수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사례로 그녀의 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데비 필즈는 베스트셀러 작가, 인기 있는 자기계발 강연자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윌리 페이머스 아모스는 로스앤젤레스의 배우 에이전트였는데 네슬레의 초콜릿칩 봉투 뒷면에 쓰인 쿠키 조리법을 따라하는 걸 좋아했다. 그는 그 조리법을 조금 변형해 자기만의 조리법을 만들고 일종의 명함으로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주었다. 그의 고객과 사업 관계자는 그 쿠키를 무척 좋아했다. 그러자 월리는 에이전트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다. 이때 할리우드 에이전트의 솜씨가 발휘되었다. 선셋대로의 상점을 열고는 레드카펫을 깔고 유명 인사들 2,000명을 초대한 것이다. 또한 쿠키 포장 봉투에 자신의 사진을 넣고 고급 백화점과 전문점에서 팔았다. 10년 후 페이머스 아모스 쿠키는 1천만 달러짜리 사업으로 성장했다. 레이 크룩은 밀크쉐이크 믹서를 팔던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딕과 맥도널드가 소유한 캘리포니아의 햄버거 가판대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그는 50살이 넘었다. 그는 차에 짐을 꾸려 그 가판대를 보려고 샌 버너디노로 향했다. 맛있는 햄버거를 비롯해 몇 가지 메뉴만 파는 식당이었지만 그곳은 그가 본 어느 식당보다 빨리 음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런 식당이 더 많다면 더 많은 밀크쉐이크 믹서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지점을 몇 군데 더 여는 것이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던졌다. 형제는 흥미를 보였지만 누구에게 새 식당을 열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당시 있던 것은 조리법과 마법 불판뿐이었고 추가 재료, 즉 상상력이 필요했다. 그 자리에서 레이 크룩은 그들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직접 식당을 열었다. 레이 크룩의 상상력은 황금아치 간판을 단 수십억 달러짜리 햄버거 사업을 보상으로 받았다. 1982년 하워즈 슐츠는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는 작은 커피 수입 판매상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던 그는 밀라노에서 커피바 문화를 접하고는 그것을 시애틀 시내로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카페 아이디어는 성공했고 슐츠는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사들였다. 스타벅스 사업에 뛰어든 지 15년이 지난 후 슐츠가 만든 카페 문화는 미국 전역에서 마주칠 수 있고 세계적으로 7천여 곳에 지점을 두게 되었다. 상상력의 마지막 사례로 폴 뉴먼의 샐러드용 드레싱을 들고 싶다. 유명 인사의 이름으로 상품을 내는 건 그다지 상상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뉴먼과 A.E. 허츠너가 샐러드용 드레싱이라는 아이디어를
음식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제시했을 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밀어붙여서 출시 첫 해에 100만 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뉴먼과 하츠너의 아름다운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인사들이 만든 식품은 재앙이라 할 만큼 큰 실패를 겪고 지금은 누구도 그 제품에 손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샐러드용 드레싱 홍보에서 폴 뉴먼의 유명세는 필요한 마법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상상력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제품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만 했다.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들이 그러하듯 이들 역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병 제조 회사들은 그렇게 소량의 병을 제조하진 않겠다고 거절했고 유통업자들은 유명인의 제품은 취급하지 않을 거라고 제품 유통을 거절했다. 마침내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스튜 레너드가 제조업자를 만나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레너드가 뉴먼의 샐러드용 드레싱을 가게에 진열할 만한 상상력이 없었더라면 이 만남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15년 후 뉴먼의 브랜드는 1억 달러짜리 회사가 되었다.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교육자이자 목회자인 프랭크 W. 건솔러스는 시카고의 한 목축장에서 목회일을 시작했다. 대학 시절의 건솔러스는 교육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대학 총장이 된다면 그 흠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정통적인 교육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야심찬 젊은 목회자의 머릿속은 이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답은 요원했다. 자면서도 깨어있을 때도 건솔러스는 온통 그 문제에 골몰했다. 그는 집착이라 할 만큼 그 문제를 거듭 생각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건솔러스 역시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임을 깨달았다.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목적을 물질로 바꾸어질 불타는 열망이 뒷받침되면 생명력과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도 말이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역시 아직 어디에서 어떻게 1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몰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할 것이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 아이디어로 뭘 할 수 있겠어? 100만 달러를 어디서 구하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건솔러스는 아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방에 앉아서 계획을 실행할 돈을 모을 방법과 수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생각을 했지만 생각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이제 그 생각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일주일 안에 100만 달러를 반드시 마련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마련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언제까지 돈을 마련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심한 순간 확신이라는 기이한 감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이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어째서 그전에 그렇게 오래도록 이 결심을 못한 거지? 돈이 늘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급속도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에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라는 설교를 할 거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당장 일어나 설교를 준비했는데 재미있게 들리겠지만 그 일은 힘든 부분이 조금도 없었어요.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설교였기 때문이죠. 밤이 되기 전에 설교 원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감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미 100만 달러를 지니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지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세수하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내 설교가 누군가의 주목을 끌어 100만 달러를 지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동안 그 돈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다시 한번 차오르더군요.
마음이 벅차오른 나머지 원고 없이 설교를 하러 나갔고 연단에 서서 입을 떼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원고를 가지러 가기엔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게 어찌나 다행이었던지요. 잠재의식이 제게 필요한 걸 주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께 말하고 있다고 여겼죠. 전 100만 달러가 제 손에 쥐어진다면 무엇을 할지 말했습니다. 위대한 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일을 가르치고 정신을 개발시키겠다고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뒤쪽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연단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분이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분이 연단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연설이 무척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모두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00만 달러만 있다면요. 이런 제 믿음을 증명하고 싶군요.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필립 D. 아머입니다. 젊은 건솔러스는 다음날 아머의 사무실로 가서 100만 달러를 기부받았다. 그 돈으로 그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전신인 아머 공과대학을 세웠다. 아머 공과대학을 세운 100만 달러는 아이디어 하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의 뒤에는 건솔러스가 2년 동안 마음속에서 키운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건솔러스가 확고한 결심을 한 후 36시간 안에 그 돈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결과를 만들어낼 확고한 계획과 함께 말이다. 젊은 건솔러스는 처음에 100만 달러가 필요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힘없이 기대만 품었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도 독특한 이야기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하지만 그 기념할 만한 토요일 오전에 그가 한 결심.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한 주 안에 그 돈을 마련할 거야 라고 분명히 결심한 일은 차이를 만들어냈다. 건솔러스가 100만 달러를 얻어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은 젊은 목사가 사용했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보편적이고 유효한 원칙이다.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법. 아서 캔들러와 프랭크 건솔러스 박사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목적에 명확한 계획이 더해지면 아이디어를 재화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는 진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근면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가?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달인들은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평범한 영업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것이다. 염가로 책을 파는 한 출판업자는 출판사에 크게 이득이 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제목을 보고 구매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던 책을 제목만 바꾸었고 그 책의 판매고는 100만 부 이상 뛰었다. 내용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저 베스트셀러라는 문구를 넣어서 새로 표지를 만들어 씌웠을 뿐이었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다. 상상력이라는 말이다. 책의 표지를 교체하는 일이 너무 단순하다거나 자신은 출판업자가 아니니 어쨌든 그런 생각은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가? 표지를 새로 씌운 책을 시장에 내놓고 홍보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표지 교체의 아이디어는 소용없다. 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코카콜라는 하나의 제조법,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아서 캔들러가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그저 하나의 제조법에 불과했다. 3M에서 근무하던 화학자 스펜스 실버는 우연히 접착력이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냈다. 실버가 만든 제품은 실패한 제품들의 창고에 처박혔다. 하지만 그 발명품이 마음에 들었던 실버는 5년 동안 그것을 설명하고 다니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았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3M 테이프 개발 부서에 아서 프라이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교회 성가대에서 연습할 때 자기가 불러야 할 부분에 쪽지를 끼워 두었는데 종종 그 쪽지들이 아래로 빠져나오곤 했다. 쪽지에 접착력이 떨어지는 실바의 풀을 약간 붙이자 그 자리에 잘 붙어 있었고 떼기도 쉬웠다.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쪽지 포스트잇을 발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포스트잇이 만들어지기까지 상상력이 더 필요했다. 인내심도 더 발휘해야 했다. 그는 포스트잇 생산에 끈덕지게 달라붙었고 2년이 지나서야 3M은 그 프로젝트를 마케팅 부서로 전달할 수 있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접착식 메모지 아이디어를 팔 광고와 홍보물을 제작해 4곳의 도시에 시제품을 출시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사지도 않았다. 누가 메모지를 돈 주고 산단 말인가. 포스트잇 프로젝트가 폐기되기 일보 직전 제프리 니콜슨과 조지프 레이미의 상상력이 가미되었다. 사무실에서 포스트잇을 써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제품을 판매할 만한 지역의 사무실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안내원이나 비서를 비롯해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었다. 제품 사용은 곧 구매로 연결되었다. 리치먼드에서 한 시범 사업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고 곧 포스트잇은 전국 어디에서나 그 자리를 딱불처럼 지켰다. 스위스의 등반가 게오르그 데 메스트랄은 종종 개를 데리고 사냥에 나갔다.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숲에서 딸려온 잡풀들이 그와 개의 몸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그는 풀에 작은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서 모 재질이나 천에 잘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물건에 작은 갈고리들을 부착해서 원하는 곳에 달라붙게 할 순 없을까? 그는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비웃을 때도 자신을 믿었다. 마침내 한 프랑스 직물 회사가 그가 바라는 것을 만들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찍찍이가 탄생했다. 하지만 이 직물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데메스트랄은 우연히 적외선 아래에서 나일론에 박음질하면 자연적으로 미세한 갈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찍찍이를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은 건 그 천에 붙일 새 이름뿐이었다. 한쪽 면은 벨벳처럼 부슬부슬했고 다른 쪽은 뜨개질로 뜬 직물 같았다. 여기에서도 상상력이 발휘되었다. 프랑스어로 뜨개질을 의미하는 크로시에서 크로를 따서 벨크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벨크로는 스위스의 등산가를 거물 사업가로 만들어 주었다. 소니사는 보통 크기의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는 초소형 스테레오 녹음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녹음기에 필요한 전자장비는 작게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계획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어느 날 소니의 명예회장이던 이부카 마사루는 도서관으로 걸어가다가 몇몇 엔지니어들이 실패한 오디오 기기 시제품으로 음악을 듣는 것을 보았다.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은 것 같았다. 그 순간 상상력이 발동해 아이디어가 튀어나왔고 이부카는 경량 헤드폰을 개발하는 다른 부서를 떠올렸다.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이부카의 상상력은 그 어떤 기술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부카의 관점에서 그들은 녹음기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게 아니라 개인용 스테레오 음악 재생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 제품에 헤드폰이 추가되고 워크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워크맨은 음악 산업과 전자제품 산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클래런스 손더스는 남부 지역의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 점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식당에서 쟁반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전까지 한 주에 $20도 받지 못했고 비범한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식당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일어났다. 상상력이 작동한 것이다. 그가 그 순간 떠올린 아이디어는 식료품점에 셀프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클래런스 손더스는 그 아이디어를 사장에게 말했다. 당연히 사장은 그를 미친놈처럼 보았다. 그래서 손더스는 그 가게를 그만두고 돈을 모아 최초의 셀프 서비스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피글리 위글리라는 이 가게는 주급 $20를 받던 식료품 가게 점원 클래러스 손더스를 곧바로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둔 식료품 가게 주인으로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었다. 실반 골드먼은 오클라호마 피글리 위글리 체인점 주인이었는데 고객들이 상점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는지 관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그는 고객들이 한 번에 더 많은 물건을 사게 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정비공인 프레드 영을 불러서 의자에 바퀴를 몇 개 달고 바구니를 달았다. 쇼핑카트는 이렇게 탄생했다. 토머스 스탠버그 역시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의 모습을 관찰하곤 했다. 손님들이 쇼핑카트를 끌고 상점 통로를 오갔다. 그때 영감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신하고는 다른 슈퍼를 운영하던 레오 칸을 설득해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슈퍼마켓 콘셉트의 사무용품점을 열었고 1986년에 매사추세츠주 브라이턴에 첫 가게를 열었다. 그것이 바로 스테이플스다. 1989년 두 사람은 기업 공개를 했고 10년 후 스테이플스는 1,00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7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되었다. 마케팅적인 상상력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800년대 후반에는 주인이 계산대 뒤에 있는 창고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주었다. 1870년대에는 가게 주인들이 단일 가격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상품 진열대에 있는 제품들이 모두 동일한 가격, 대개는 5센트인 상점이 등장한 것이다. 프랭크 윈필드 울워스는 잡화점 점원이었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5센트 상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끔 설득했다. 그래서 울워스는 사장에게서 $350를 빌려서 1879년 뉴욕주 유티카에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5센트인 최초의 5센트 백화점을 열었다. 1년 후 그는 4곳의 5센트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20년 후 5센트 백화점은 238개로 늘어났다. 1919년에 그가 사망할 무렵 F.W. 울워스는 1,000여 곳의 지점을 거느리고 있었다. 최초의 전국 잡화점 체인점이었다. 그리고 본사로 사용하기 위해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었다. 울워스사는 처음에 고유한 아이디어를 충실히 밀어붙였고 1932년에 20센트짜리 고가 상품을 진열하기 전까지는 10센트 이상의 상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단일 가격제는 폐기되고 상품은 다양해졌다. 그리고 전 세계 8천여 개의 지점을 지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물건 역시 잡화에서 가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취급하게 되었다. 샘 월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장인에게서 돈을 빌려 아칸소주 벤턴빌에 있는 버틀러 브라더스라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인수하면서 소매업에 뛰어들었다. 1962년 무렵 샘과 형 버드는 아칸소주, 미주리주, 캔자스주의 16곳의 다양한 상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가게들은 샘 월튼이 처음으로 상상력이라는 마법의 재료를 더한 시발점이었다. 월튼은 생활용품들과 일반 상품들을 소매로 팔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깔끔하고 밝은 상점 인테리어를 강조하고 셀프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쇼핑카트가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넓히고 가게 앞쪽에
계산대를 설치했다. 그리고 제조업자들로부터 직접 물건을 들여오기 시작했으며 충실하고 근면하고 친절한 직원들에게 가족이라고 표현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정책을 폈다. 1962년 그는 이 아이디어와 상상력 몇 가지를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게를 개장했다. 바로 월마트다. 기본 마법은 그가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마법은 교외의 대형 할인점을 친근한 시내 가게처럼 느끼게 만든 것이다. 샘 월튼의 월마트는 성공을 거두었다. 1992년 무렵 샘 월튼이 사망할 때 월마트는 1,700곳 이상의 지점을 보유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소매점이 되었으며 60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었다. 샘 월튼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2003년 월마트는 미국 내에 3,200곳 이상, 해외에 1,100곳 이상이 있고 세계적으로 130만 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며 매주 1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데이비드 골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주류 상회를 운영했다. 그는 진열된 물건에 99센트라는 가격표를 붙이면 어떤 할인 가격보다 상품이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물건을 99센트에 파는 99센트 백화점을 열었다. 어딘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1879년 프랭크 울버스의 상상력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무렵에는 그의 이름을 딴 체인점이 되면서 가치가 떨어졌다가 1982년에 데이비드 골드의 신선한 상상력 하나가 더해졌다. 데이비드 골드는 저렴한 상품 혹은 할인 상품을 공급해줄 업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철물에서 스타킹, 세제, 자동차 오일, 그릇, 화장품, 가전제품, 장난감, 통조림, 냉동식품, 쿠키, 신선과일, 심지어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확보했다. 무려 5,000종 이상의 상품을 확보해 99센트에 팔았지만 그는 수익까지 냈다. 1982년 데이비드 골드는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에 상점을 열었다. 볕이 잘 들고 초록과 자홍색으로 화사하게 칠했으며 통로가 넓은 가게였다. 2003년 무렵 그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지에 142곳의 가게를 보유하고 포브스 400대 부자 목록에 올랐다. 그의 개인 재산은 6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나폴레온 힐이 성공의 법칙에서 피글리 위글리의 탄생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 중에서 한 군데라도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가? 수백만 달러를 안겨준 계획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무척이나 간단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아이디어가 실행하기 간단하고 쉬울수록 그 가치는 크다. 누구도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복잡한 아이디어는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만이 가격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손에 쥔다.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과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움직인 순간 막대한 부를 일군 이야기가 시작된다. 카네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사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사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카네기와 그 장본인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인생에 멋진 우연이 있길 기대하며 살아간다. 멋진 우연이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도 멋진 우연이 있었다. 그 우연은 내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자산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 단호하게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이다. 카네기가 내 마음의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리한 성공 철학을 실행하여 부를 일구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단순하다. 아이디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멋진 우연은 카네기를 통해 왔지만 결단, 확고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이나 낙담, 잠시의 패배, 비판적인 생각,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 없다. 오직 불타는 열망만이 가능하다. 그 일에 완전히 경도되어야 한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처음 아이디어를 심어준 순간부터 나는 방향타를 잡고 다스리고 유도하면서 그것을 살렸다. 아이디어는 점점 스스로 힘을 지니고 거대해졌고 마침내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끌었다. 아이디어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끌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저항을 쓸어버린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를 탄생시킨 뇌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뇌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아 힘을 발휘한다.